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새해 맞아 첫 팩트체크인데요. 네. 오늘 첫 주제, 무엇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공론화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치형 양극화와 이 거대 양당으로 인한 갈등 심화를 꼽았는데요. 이 중대선거구제가 과연 이런 현재 소선구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지 좀 확인해봤습니다. 네, 선거구제 개편 사실은 지난 정치사에서 때마다 나왔던 이슈였어요. 네, 자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선 이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이 단위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으면 소선거구제, 이 2명 이상을 뽑으면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데 보통 2명에서 4명을 뽑으면 중선거구제, 5명에서 뽑으면 대선거구제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이 민주화 이후 지어진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적용됐는데요. 이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인만을 선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1대 49 이런 박빙의 결과에서도 최다 득표자만이 혼자 당선되는 승자 독식 구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는 이 국민의힘 계열 또 민주당 계열 두 정당만이 의석을 독식하는 두 거대 정당에 나눠먹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또 강화됐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전체 300석 가운데 14석을 제외한 286석을 두 당과 두 당 관련 정당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네. 이 소선구제와 이 중대선거구제 모두 장단점이 있긴 한데 하지만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고 또 민주주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다양성임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구제 개편 발언은 지역주의 타파가 꿈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에서 개편 주장이 나오고 흐지부지 됐던 사례가 매 정부 때마다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호남당, 영남당 이렇게 뿌리 깊은 양당 구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또 다양한 정치 세력의 탄생을 막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던진 이 중대선거구제,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효과적이라는 표현이 예치 영역이긴 하지만 이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1988년 소선거구제 적용 이전에 이 선거가 있었고요. 중선거구제라는 해픈 선거가 있었고 이 최근에 지난해 6.1 선거에서 시범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좀 사례를 따져봤는데요. 일단 연합뉴스에서 과거 사례를 따져본 게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1973년 2월 9대 총선부터 1985년 시총선까지 실제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이 현재 현행 소선거구제가 이제 망국적인 제도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당시엔 거꾸로 이 기존의 중선거구제가 그렇다라고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중선거구제를 선거를 한 결과 여야 1, 2당 동반 당선이 많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여야 나눠먹기 아니냐 지금 같은 똑같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맥락을 따져보면 좀 한계가 있는데요. 이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서 각 정당은 선거구당 후보자를 2명 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련 논문이 있는데요. 이준환 인천대 교수의 논문 한국의 중선거구제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이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11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의 민정당과 제1야당인 민정국당이 후보자 2명을 낸 선거구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후보자 2명을 냈더니 표가 분산돼서 자기당 후보가 아무도 안 되고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 거를 막는다는 걸 고려해서 여당도 야당도 다 후보자를 한 명만 낸 거죠. 한 명만 확실하게 챙기자 이런 나름대로 전략이 통한 거죠. 중대선거구제 해봤자 결국에는 네. 후보를 한 명씩밖에 안 내니까. 네, 다수를 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되면 그 후보에 몰리는 거죠. 결국에는 소선구제로. 네. 네. 또 정태일 충북대 교수도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판적 검토 논문에서 9에서 11회 총선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중대선거제도는
집권당인 여당과 제1야당에게 절적을 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집권당 그리고 제1야당 결국엔 양당인데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 그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시범 실시를 해봤잖아요. 이 중대선거구제로. 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KBS에서 보도했는데 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의 효과 한계라는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 선거 지역구 1030곳 가운데 이 30개 선거구에서 시범적으로 3에서 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6개 지역 11곳이 해당되는데 이 선거 결과 이들 지역에서 소속당의 후보 공천과 당선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난 건 사실인데 네. 두 정당으로의 집중은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맥락을 좀 따져보면 좀 한계가 있는 게 중대선거구제 확대 영향을 추론 결론을 이렇게 낸다는 게 좀 무리가 있다는 게 명확히 했는데 결론에서요. 왜냐하면 시범 지역이 전체 선거구의 2.9%에 불과하고 되게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결정을 지방선거 한 달 정도 앞두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전격적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하는 게 한 달 전에 결정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시범 결정이 너무 늦게 돼서 이 소수정당들이 이 선거를 준비할 여유가 없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분석 결과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난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전에 치러진 중선거구제 선거 결과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 시범 실시 결과 이렇게 봤더니 중선거구제가 현재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선거구제도 자체보다는 이 둘 다 시범 실시도 그렇고 과거 사례도 그렇고 당시 도입 상황에서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도 명확히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이 중대선거구제가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 사례와 최근 시범 사례를 근거로 절반의 사실을 판단했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로 팩트체크할 주제 어떤 건가요?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 경유차 운행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어서 확인해봤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이 환경부가 지난해 8월 17일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차 지원이 발표된 4등급 차량은 유로 4 기준이라고 하는데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들입니다. 환경부는 이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초미세먼지가 5등급차의 절반 수준,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에서 이 매연 저감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 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지원했던 5등급 경유차는 이 올해까지만 조기 폐차 또는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년부터는 이 잔여 물량에 따라서 조기 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이 차종 및 연식에 따라서 다르고요.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이 해당 지자체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 경유차 같은 경우에요. 기존에도 일부 도심 통행 제한 등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좀 더 확대했는데요. 이 대기오염이 심각한 시기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운행 제한 제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적용되는 계절 관리제, 비상 저감장치 운행 제한, 녹색 교통지역 이런 게 있고요. 또 경유차에 적용되는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 같은 이런 4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이게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인데요. 네. 이 기간에 적용된 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미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가 됐고요. 올해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가 됩니다. 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된 4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2025년부터는 녹색 교통지역, 즉 4대 문안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요. 2030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운행 제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부터는 경유차가 서울에 못 다니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그 SNS에서 제기됐던 이제 경유차 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건 사실이네요. 네네, 사실입니다. 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유차 운행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